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경찰이 개천절에 이어서 한글날에도 차벽 설치한다고 합니다. 국감에서는 여당이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거부하면서 야당 반발이 큽니다. 조성길 전 북한 대사대리 망명사실이 갑자기 공개됐습니다. 얼마 전에는 독감 백신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지나치다, 과유불급 등 지적을 받는다는 점이죠. 오늘 국정감사 이틀째입니다. 서해상 공무원 피살, 재정준칙, 공정경제 3법, 그리고 낙태죄 유지 등 대형 이슈들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과도한 정쟁 아닌 민생 국감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10월 8일 목요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출발새 아침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4명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 증가합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최종 2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한국인 수장 탄생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21대 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로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정부 발표에 공인중개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어제 여의도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유승준 씨가 최근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비자 발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외교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댔다는 겁니다. 네, 오늘의 중요한 뉴스를 요점 정리해 주신 분이죠. 박철민 뉴스캐스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자, 코로나19 현황부터 볼까요? 네, 어제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14명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늘어난 건데요. 전체 누적 확진자 24,353명, 지역사회 감염 94명, 해외 유입이 20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서울이 29명, 그리고 경기 49명 가장 많습니다. 인천 5명, 수도권에서 83명이 나왔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서 최종 2명 후보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지요? 예. 자, 이게 그렇다면 첫 한국인 수장 탄생 가능성 한층 높아진 거네요. 맞습니다. WTO는 차기 사무총장 선거의 2라운드 결과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발표합니다. 네. 2라운드에 오른 후보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등 5명인데요. 이 2라운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회원국의 지지도가 낮은 3명의 후보가 일단 탈락을 하고요. 나머지 후보 2명이 최종 라운드에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 이분이 정말 강력한 후보가 되고 있는데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후보 결선에서 맞붙게 됐다라고 보도했고요. 네. 그러면서 최종 라운드에 두 여성 후보가 진출해서 일단은 25년 WTO 사상 처음으로 여성 사무총장이 탄생하게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앞서 유럽연합 회원국도 2라운드에서 유 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 지지하기로 합의했었지요. 네, 이 내용이 외신 등을 통해서 보도된 바 있는데요. 유 본부장 상대 오콘조 이웰라 후보, 나이지리아 외무장관 등을 역임하고 세계은행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서 인지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유 본부장도 당연히 강력한 후보인데요. 예. 만약에 유 본부장이 최종 당선되면 첫 WTO 여성 사무총장이면서 동시에 한국인 사상 첫 WTO 수장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이 WTO 수장에 대한 최종 결정은 늦어도 다음 달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이지리아 출신 오콘조 이웰라 후보 사실은 더 장점은 그 입장에서는 인지도가 높다. 네. 그런데 그러면 반대편으로 보자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열정과 패기가 있다. 네, 이렇게 그래요.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요. 네. 자, 어쨌건 간에 여성 첫 WTO 사무총장 탄생은 확실한 거네요. 네. 네. 자, 어제 국감 첫날이었습니다. 이모 저모 좀 짚어볼까요? 네. 예상대로 여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과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곳곳에서 충돌했습니다.
특히 국감 전부터 불씨로 남았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는데요. 먼저 국방위원회입니다. 요구했던 증인이 모두 불발된 국민의힘. 이 상태로는 국감 못하겠다라고 나섰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요. 그 문제는 계속 논의할 테니까 무책임하게 의정활동 말라고 응수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출석을 거부한 추 장관 아들 주치의에 대해서 동행 명령서 발부를 두고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북한 해역에서 피격 사망한 공무원의 그 친형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로 충돌했죠? 그렇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숨진 공무원 친형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해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우리 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요. 수사 진행 중인데 만약에 친형께서 여기에 오면 일방적으로 유족의 입장, 다시 말해서 월북이 아니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그 입장을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들으면서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같은 위원회에서 강경화 장관의 남편 문제도 거론됐는데요. 미국 여행에 대해서는 지적. 강 장관은 송구스럽다면서 자신이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털어놔서 약간의 조금 유화된 분위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모처럼 웃음이 나왔다고 전해지던데. 다음 소식 볼까요? 그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한다. 이게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자료 내용 아닙니까? 네. 당연히 반발 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 제2의 타다가 발생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한국 공인중개사협회는 어제 여의도에서 정부가 추진을 검토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 대해서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22일 첫 집회 이후 두 번째 집회고요. 집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에 담겨 있는 한 문구가 계기가 됐는데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일에 내년도 예산을 발표했는데 이 보도자료에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이라는 내역에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라는 항목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협회가 중개인 없는이라는 문구에 반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 문구를 본다면 결국은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현재 부동산 거래 중개업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한 사람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거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는 자체는 당연히 뭐 공인중개하는 것이고, 근데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이 직거래 매물이 매년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협회는 중개사가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주장으로 부동산 거래 사기를 막고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려면 지역 사정에 밝은 공인중개사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네, 뜨거운 이슈를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풀어가 봅니다. 열혈 정치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 서구울 양향자입니다. 네네. 좀 피곤해 보이십니다. 네, 어제 기재부 국감이 기재위 국감이 이제 세종에서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가했더니 12시가 넘었고 지금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군요. 이제 보통 이번에는 국감 대부분 주요 국감을 이제 출장 국감 없애고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에서 직접 했네요. 네, 세종에서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다녀오신 것처럼 국정감사 어제 시작됐는데 그 소속이 당연히 뭐 기획재정이 기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정감사라는 게 뭐 이른바 의정 활동의 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지금 뭐 처음 해보시는?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는 여러 번 했었고 이제 국감은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직접 해보시니까 어떤 면에서 좀 분위기가 좀 다르던가요? 어제 가보시니까.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공부도 되고 정말 많은 부분 공부를 해야 질의를 할 수 있고 또 말 그대로 국정을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뭐 일부 우려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뭐 이를테면은 그 국정감사가 뭐 기승전 조국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 또 비슷한 뭐 양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승전 누구라고? 기승전 추. 예, 추. 네. 예, 예. 네, 저는 처음 해보지만 국정감사야말로 국정을 감사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쟁 국감이 아니라 정책 국감으로 일관되게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자라고 회의도 하고 결의도 하고 준비도 했습니다. 네. 네. 그렇게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제 국감하신 거 좀 여쭤볼게요. 기재위에서 대주주 3억 원 요건 완화에 대한 얘기가 좀 많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 완화될 것 같습니까? 우선 이제 완화라는 표현 자체가 맞는지도 사실은 정부에서 바라보는 입장과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뭐가 이렇게 맞고 틀리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대주주 3억 원으로 이게 갑자기 낮춘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주주 3억 원도 지금 직계 존비속 다 가족 합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이게 이 10억 원대 세금을 냈어요. 네. 알고 계신 거예요? 10억 원대. 네. 대주주 보유 주식이 10억 원이 돼서 3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낸 경험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네, 그다지 이제 그런데 이걸 3억 원으로 낮추면서 온 가족, 그것도 생계를 같이 하는 모든 직계 존비속을 다 합치면 3억 원은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느꼈는데. 이제 가족 합산을 안 하게 되면 10억 원 대주주 요건을 그대로 두고 가족 합산을 안 하게 되면 개인별로는 한 3, 4억 정도의 어떤 그런 비슷한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은 10억에서 3억으로 내리면 우리가 무슨 대주주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선 가족 합산은 빼야 될 것 같고 개인별 과세로 해야 될 것 같고요. 3억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여겨지는데 문제는 이제 2023년도부터 우리 과세 합리화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5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고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과세를 하는 전 국민이 똑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당의 김병욱 의원도 이제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까지 유예를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게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제가 이제 연착륙을 시키려면 10억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합산을 안 하면 3, 4억 정도 나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은 6억, 그 다음에는 3억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좀 연착륙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데 더더욱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주식장이라고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강세장도 있고 약세장도 있고 또 종목별로 손해보는 것도 있고 손해보는 종목도 있고 이익보는 종목도 있고 그런데 이익이 났다고 해서 종목별로 세금을 계속 내다 보면 그러면 손해본 종목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전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소득처럼 1년 정도의 어떤 이 소득을 합산을 해서 이것을 세금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일일이 이제 개별 과세가 아니고요. 저도 이제 1985년도에 입사해서 그때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던 건데. 그러니까 우리 사주였는데 이 93년도 이전의 시스템이 또 없어서 이 매입 가격 그거는 이제 매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취득이라고 봐야 되지. 그게 아니라 이 급여에서 그냥 자동으로 나가면서 주식이 입고된. 그러니까 이제 회사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입장에서 우리 사주를 발행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세금이 이렇게 내기가 어려운가. 왜냐하면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아예 그냥 세금 그 세무사를 한 명 위임을 해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도부터는 우리가 과세 합리화도 하고 또 시스템 정비도 하고
그럴 수 있으리라고 보고 예. 정말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그걸로도 좀 뜨거웠었는데 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낸다라는 것은 어느 국민도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나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어떻게 인식되어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2023년도부터 예. 합리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때까지 유예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뭐 일각에서 현대판 연자제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세금을 내려고 보니까. 예. 저희 이 딸 아들까지도 다 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없는 부분이 다 나오기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3억이 되면 정말 할아버지 주식을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님 주식을 얼마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현대판 연자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논란이 뜨거운데요.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예고했던 공정경제 3법 잘 처리될 것 같습니까? 일단 가야 되는 방향은 맞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제였죠. 저희가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에서 경총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말씀을 좀 들었고요. 6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우려점이라든지 어려움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정경제 3법은 김종인 대표도 그렇고 여야 모두 찬성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경총도 방문했고 기업과 여당 간의 대화 창구를 열어놓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대타협을 이뤄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를 하자라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인 것이고 다만 이제 재계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정책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총에 다녀와서 저는 우려점에 있어서 사례 중심으로 국민들께 설명 가능한 쉬운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헤지펀드에 대한 공격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헤지펀드부터 알아듣기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쉽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15일쯤에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또 재계의 싱크탱크들과 다시 한번 만나서 논의를 하면서 충분히 들으려고 합니다. 네. 이걸 보면은 좀 저는 의문점이 드는 게 사실은 대안상이지 않습니까? 이쪽에서는 관련해서는 또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글로벌 무대에서 뛰고 있는 우리 국내 정말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투명한 경영을 하고 있고요. 또 부정한 방법으로 세계 시장에서 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부분 공정하게 하고 계시고, 근데 이제 재계에서도 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ILO 핵심 협약, 비중 관련 노조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특수 형태 종사자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려점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각각 좀 말씀들을 들어보니 가장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감사위원 분리선임 부분인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좀 얘기를 자세히 듣고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이 분리선임이라는 거는 결국은 감시 자체를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감사위원 최소 1인은 현행과 달리 이사 중에서 선임하지 않고 이제 별도로 선임을 해서 실질적인 감사가 되게끔 하자라는 건데 기업에서는 이제 회사 경영권의 핵심 인사인 감사위원에 대한 대주주의 선임권을 무력화한다라는 좀 불안이 있죠. 왜냐하면 대주주 의결 요건을 3%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대주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경영진 간의 어떤 갈등, 대립이 상시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경영 체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점을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이제 이 6개 글로벌 기업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논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접점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경제단체들하고요.
찾아야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더불어민주당이 반기업 약간 정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 인식을 깨는 일이 좀 중요하고요. 반기업 정서가 네, 충분히 제가 이제 최고위원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재계의 어떤 주장이나 우려점을 이게 패싱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대화를 하고 접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계단체 하는 그런 식으로 접점 찾으실 계획이시고, 자 그럼 또 이 야당 쪽에서는 또 노동관계법과 공정경제 3법 한꺼번에 처리하자. 네. 국민의힘에서는 제안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제가 그 기사가 나와서 기사를 꼼꼼히 다 봤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노동법을 노동관계법을 어떻게 하자라는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당에서 내고 있는 그 ILO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이라든지 그 특수 형태 종사자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김종인 대표가 말씀하시는 노동법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런 내용 없이 갑자기 던지시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공정거래 3법에 대한 반발을 좀 무마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들게 하죠. 뭐 이른바 물타기.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어떤 그 말씀은 공정거래 3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더 많이 내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김종인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과 그 주호영 원내대표의 또 의견부터 좀 두 분부터 벌써 합치를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어떻게 하자는 건지를 정확하게 내시면 테이블에 올려서 논의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 야당 내부에서 먼저 좀 이 관련해서 의견 조율을 좀 정확하게 통일을 해서 그 다음에 논의하시는 게 순서 같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정쟁을 하자고 드는 것처럼 인식되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좀 왜냐하면 공정거래 3법은 여야 거의 이견이 없었다고 보여졌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내부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호영 원내대표들께 던지는 것은 공정거래 3법 자체를 무마시키려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뭐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상황을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그거와는 별도로 현실은 사실은 또 이걸 같이 노동법도 테이블에 뭐 이른바 패키지로 처리하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갖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노동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회적 대타협이 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산업 패러다임의 어떤 구조에 맞게 노동법이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텐데 이제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말 사회적 안전막이 없는 상태에서 그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과 또 산업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에서의 입장과 상당히 그 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접점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기저에 관련 질문 여기까지 드리고요. 자, 요즘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 미국행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제는 모처럼 또 뭐 국감에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강경화 장관께서 그 남편 관련해서는 이게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자, 뭐 지금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정말 그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본인께서 가장 큰 책임감을 느끼시고 계실 것이고 또 빠른 어떤 공개의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적절했다. 그리고 뭐 수신제가 치고평천하가 있는데 수신제가 측면에서는 남녀가 이제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정서상 그 여성 공직자의 문제가 아닌 고위 공직자 전체가 감수해야 될 어떤 숙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비슷한 혹시 경험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은 사후 처방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어디까지 정말 그 가족들의 또는 주변 분들의 부적절한 또는 경솔함을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불법 합법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어떤 처신 어떤 그런 부분의 문제인데 이런 건 참 어떻게 딱 정리를 또 확실하게 하시기도 쉽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정치에서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고 의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인식되어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식되느냐 어떻게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각 교체설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화 장관, 추미애, 김영임 장관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변화 필요하다 보십니까? 이 내각 교체설 같은 경우는 정말 누구도 언급하기가 부적절하죠. 인사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각 거론 자체가 논란이 될 수도 있고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이제 판단할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정쟁의 실마리가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이고 언급 자체는 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회의 계속 또 감사.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국회에서 있기 때문에 멀리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 좀 오늘 좀 이렇게 결정적으로 좀 짚으실 겁니까? 이제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수업 들고 이제 각 기관들 그리고 저는 어쨌든 우리 정부가 시스템 정부로 나아가야 세금 넣는 것도 굉장히 국민들께서 좀 신뢰를 보여주실 것 같고 해서 시스템 정부에 대한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이 남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을 구수하게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배추도사, 인사이트 K 배동찬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무릎을 너무 쳐가지고 좀 무릎이 좀 관절이 안 좋아졌습니다. 배추도사입니다. 배추도사. 배추찬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하시는 뚱코벨이었다가 좀 애칭을 좀 바꿨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을 개편으로 또 신 PD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배추도사가 됐습니다. 거듭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도사급의 앞으로 여론조사 전달해 주시는 걸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또 이것부터 여쭤봐야겠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소장님. 네. 02번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자,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받습니다. 받아서 청취율 조사 전화라면 YTN이다. 항상 YTN 라디오를 듣고 있다. 아침 시간에 황보선 출발 새 아침. 자, 출발 새 아침 YTN 황보선 반드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적으로. 배추도사는 안 됩니다. 정답입니다. 자, 소장님, 내일 한글날입니다. 보수단체 집회 예고돼 있고요. 근데 경찰은 집회 원천 금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 차단, 차벽 세우겠다. 이런 상황인데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방역을 위해서 경찰이 개천절 집회 때처럼 철저히 통제한다는 입장이고요. 보수야당과 보수단체는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국민 여론은 어땠을까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열을 받아서 지난 6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이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6.1%.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경찰은 지난 개천절처럼 이번 한글날에도 도심 집회를 불허하고 차벽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차벽 설치 등 경찰의 도심 집회 원천 차단 방침에 대해 어떤 주장에 더 공감하는지 물어보았거든요. 자, 이 원천 차단은 불가피한 조치다. 56.4%, 과잉 조치다. 40.9%.
6%로 나타났습니다. 불가피하다 쪽이 네.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 여론은 원천 차단 쪽에 더 힘을 싣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만큼 K방역을 우선시하는 여론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좀 남짓은 반대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 정당 지지층과 이념에 따라서 완전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게 이념 상향으로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의 또 집회가 이 진영 대결 구도 성격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0명 중 9명 정도가 원천 차단해야 된다. 압도적이네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0명 중 8명 정도가 과잉이다. 네네. 또 이제 이 보수층은 10명 중 6명 정도가 과잉이다. 진보층은 10명 중 9명 정도가 원천 차단해야 된다. 중도층은 어땠을까요? 중도층은 팽팽했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배치도사께서는 어느 쪽인지 좀 바뀌시면 그렇죠? 전체 국민 여론이니까요. 전체 국민 여론은 이 집회, 표현, 또 결사의 자유, 그걸 뭐 존중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 감염, 또 코로나 확산이 된다면 그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런 점도 좀 철저히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정의당 대표 심상정 대표는 또 이것도 비판하는 또 목소리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또 요즘에 더불어민주당과 거리두기 행보가 있는 것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벽이 혹시 갇혀보신 적 있어요? 차벽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갇히지는 않고 배추도사는 끼인 적은 있습니다. 차벽에 대한 그 인상은 별로 좋지 않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부터 올해 국정감사 시작됐습니다. 21대 첫 국정감사인데 해마다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사실 좋은 편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묘한 현상이 일어나요. 오히려 정당 지지율은 더 내려가고 모든 정당의 지지율이 내려가는 현상. 오히려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의 비율이 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뭐 똑바로 못했다라는 평가 아니겠습니까? 국정감사가 좀 충분하지 않는 걸로 이제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데 이게 이 국회가 중요한 국정감사가 국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정부와 그 산하기관의 업무 또 예산 집행 등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지적하고 이제 보완을 요청하는 역할인데 700여 개 기관을 20여일 만에 감사했네. 이게 시간이 태부적인 너무 거죠. 짧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의원들의 일종의 이 주목받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게 되고 추구하는 또 이 정당 간에 정쟁이 일어나는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상당히 아쉬워하는데 이번 경우에도 어제부터 이제 시작됐습니다. 국민들은 기대를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만큼은 코로나 국면이니까 정말 달라야 된다. 그런데 이 우리 공무원의 북한 피격 사고 첫날부터 이제 국방부에 포화가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장관 자녀 의혹 논란 또 이 집회 또 봉쇄와 관련된 입장 또 공정경제법 검찰개혁 등 관련 정인 채택 및 질의응답 공방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팽수가 참고인으로 요청이 됐는데 안 가기로 했죠. 세계관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신비주의도 깨질 수가 있다. 이게 불출석 사유서를 밝혔는데 배추도사에게 연락이 오더라도 저도 이 세계관이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나가시겠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국정감사 이제 방금 좀 언급하신 것처럼 그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특히 주요 이슈가 집중된 게 국방위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른바 뭐 국방부 국방이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누구의 책임이냐 또 공방이 나올 건데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지난달 이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이제 피격 사망하고 난 이후에 지금 정치적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들도 우리 국민이 사망한 것에 대한 이 감정 그리고 분노는 여전히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리서치가 경향신문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3, 4일 이 추석 연휴 막바지에 실시했던 조사인데요. 전국 1000명 통신사 무선 가상번호 조사이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25.2%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질문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피격한 사건에 대해 정부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는데 정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49%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자, 그런데 이번 문제만이 아니고 또 이전에 또 뭐 지난 6월에 개성 남북연합선 네. 소파도 있었고요. 이게 사실은 남북 관계가 지금 경색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론은 어떤가요? 예. 그럼 항행국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누적되어 왔던 남북 간에 이제 꼬여 있는 관계도 상당히 또 국민들에게는 감정적으로 표출된 건데요.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죠. 또 남북 관계가 2018년 워낙 또 환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라는 것까지 사실은 담겨 있는 거 봅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상당히 컸던 데 대한 실망감.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는 정부 책임이 크지 않다는 반응인데요.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 그리고 중도층에서는 정부 책임이 있다는 여론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북한 이슈는 중도층이 참 중요하거든요. 나눠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진영 간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 중도층 여론이 전체 여론에 영향을 주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정부 고위공직자 자녀 논란, 또 뭐 국회의원의 뭐 이해충돌 논란,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국민들 실망한 분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분야는? 앞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양양자 최고위원이 출연하셨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미국으로 또 뭐 출국했던 일 이런 게 굉장히 또 국정 운영에는 당의 지지율에는 부담은 또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공정입니다. 현 정부의 가장 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공정인데 네이버 포털에 또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과징금 267억까지 받지 않았어요. 이것도 사실 공정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공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경향신문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우리 사회 가장 불공정한 분야 항행크님 어디였을까요? 가장 불공정한 분야요? 글쎄요. 정치권이었습니다. 정치권이 가장 불공정한 분야 쪽 1위였고 그다음이 법조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은 각종 불공정에 대한 정치 혐오, 법조계는 나타나는 이제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불공정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공정 얘기하셨으니까 자, 방탄소년단 또 병역 혜택 관련 논의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또 우리 병역 나오면 또 이제 또 뭐 갔다 안 갔다 군대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또 남자끼리는 그것도 오늘 출발새 아침에서 다이너마이트 틀어주시네. 신PD 틀어주실 겁니까? 지금 빌보드 핫백 1위 계속하면서 K-팝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웬 병역 혜택 논란이냐. 왜냐하면 여야 간에 이제 국정감사 앞두고 좀 주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거론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 방탄소년단에게도 병역 혜택을 좀 논해봐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최고위원 또 국민의힘의 이 하태경 의원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병역 의무 이행하겠다. 그리고 이른바 이제 덕후라고 그러죠. 이 강력한 팬심인 아미에서도 아니 당당히 병역 의무 이해하면 되지. 정치권에서 왜 그래?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미도 저기 뜻이 ARMI 군대 아닙니까? 군대. 근데 뭐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군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공정 방탄소년단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조금 더 객관적인 차원에서 논의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논의 좀. 자, 이제 추석에는 지났고요. 당연히 지금 뭐 차기 대선 구도에도 관심이 갑니다.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지지율 동률 같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한국 리서치 경향신문 조사인데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 이거 나올 수가 없는데 동률이었습니다. 동률이라는 게 추석 지나고 난 거의 막바지에 이 차기 대권과 관련된 표심이 24% 그렇게 나타났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3%, 정세균 국무총리, 김부겸 전 의원, 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 김경수 경남지사,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1%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렇게 지지율을 볼 때 두 인물, 각 인물들 장단점. 그동안 궁금했던 것이 우리 애청자분들도 과연 대표 효과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이거 궁금하셨잖아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대표 46%, 이재명 지사 27% 대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건 있는 거고요. 근데 당연히 더 넓게 보면은 이 나머지 이제 다른 정당과 그다음에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도 중요한 표심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대표보다
적게는 8%, 많게는 23%포인트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우 중대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보면 깊이 이낙연 대표가 이 강점이 나오는데 넓게 폭을 넓혀보면 이재명 지사의 또 강점이 나오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석하는 거가 특히 이낙연 대표 쪽에 좀 고심이 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어떻게 하면은 좀 내 자신의 팬덤을 좀 만들 수 있을까? 팬심을 만들 수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신혜람 PD가 그 말씀하신 다이너마이트는 틀어준다고 하네요. 와,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배치도 선임으로 이제 새로 이름 갈아입고 나오신 배종찬 연구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의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